첫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과목 이름이 패턴 인식론인데요. 사실 좀 헷갈리죠? 패턴 인식, 머신러닝, 딥러닝, 인공지능. 조금 더 나가면 데이터 사이언스. 이게 이제 좀 이제 미묘한 차이가 있죠? 패턴 인식. 패턴 인식 그러면 많은 분들이 좀 약간 이미지스러운 걸 좀 연상을 하시는데요. 뭐 기역자 패턴, 뭐 니은자 패턴. 뭐 그렇게 꼭 이미지 당연히 포함이지만 이미지에만 국한된 건 아니고요. 한번 위키피디아에 저기 한번 찾아볼까요? 패턴 인식. 자, 이거 잘못 눌렀네요. 패턴 인식은 뭐 오토메이트 해야 되겠죠? 패턴, 그러니까 데이터에 있는 패턴. 그러니까 이게 어, 꼭 이미지 국한되고 이런 게 아니라 뭐 단어들의 패턴, 뭐 신호의 패턴. 그러니까 어,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인 거죠. 언어일 수도 있고 사운드일 수도 있고 당연히 이미지일 수도 있고 뭐 이메일일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측면이 있고요. 그러면 머신러닝하고의 관계는 뭐냐? 패턴 인식의 많은 문제들을 어,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해서 해결을 하죠. 패턴 인식의 많은 문제들을. 근데 꼭 머신러닝을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뭐 이제 아까 하겠지만 뭐 어떤 규칙들 이런 거 디자인해가지고 뭐 처리할 수도 있겠죠. 한번 보시면 한번 뭐다 읽기는데 힘들고요. 한번 쭉 한번 대강 훑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방법들인지 보면 LDA, 뭐 무슨 클래시파이어, 디시전 트리, 커널 에스티메이션, 나이브 베이지, 클래시파이어, 뉴럴 네트워크 말 맨날 듣는 거네요. 서포트 벡터 머신, K-민지 클러스터링.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넓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과목에서 가장 여러분들 이제 대학원생들이시고 연구를 하셔야 되니까 가장 그 활용도가 높은 딥러닝 얘기 가장 많이 하겠죠. 어쩔 수 없이. 근데 이제 이런 넓은 카테고리로 봤을 때 딥러닝은 이 뉴럴 네트워크보다도 이제 서브셋, 요거의 서브셋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상당히 많은 기법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뭐 부스팅 여기 나오고 뭐 배깅도 나오고 이것들을 뭐 하나하나 뭐 깊이 아셔야 된다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뭐 일단 이런 단어들의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뭐 사용은 어떤 상황에 쓰는 건지 그 다음에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요런 기법들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대강 다 아실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PCA 어떨 때 내가 PCA를 써야 되냐라는 거죠. 어떨 때 HMM을 써야 되느냐. 이 다이나믹 타임 워핑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어떨 때 이런 거 써야 되냐. 이런 걸 아시려면 대체적으로 뭐 한 번씩은 관심을 갖고서 읽어보시는 게 뭐 이름과 뭐 대강 어떤 건지 도움이 되겠죠. 이제 오늘은 첫 시간이고 뭐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에 대해서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런 그림이 이제 자주 보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3단으로 설명하는 게 제가 봤을 때 뭐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이제 가장 먼저 등장한 텀이고 가장 브로드한 컨셉인 거죠.
브로드한 컨셉이 먼저 나오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렇죠? 뭐 아닌 경우도 있지만 점점 개념이 확장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냥 인공지능이랑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일 거고요. 이제 그런 개념이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이렇게 달성하면 가능하겠다. 이게 이제 머신러닝인 거죠. 뭐 다른 방식으로 달성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달성하면 좋겠다. 이 머신러닝인 거고 이렇게 달성한 방법 중에서 여러 트라이가 있었겠죠. 여러 시도들이 있었겠죠. 그 시도들 중에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괜찮네. 많은 문제들 해결하는 도움이 되네. 이게 이제 딥러닝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인공지능 그러면 사람들이 좀 뭐 그냥 사람 같은 거, 뭐 생각하는 거, 뭐 스스로 생각하는 거 이런 좀 정의하기 어려운 표현들을 쓰는데요. 물론 뭐 일리가 있는 표현이지만 이게 이제 단어가 이제 서로 말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서로 정의가 안 되고 검증할 방법이 없으면 참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책 굉장히 유명한 인공지능 이 책이 이제 앞에서 보면 그 AI에 대한 관점이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사람 이성적인 거, 그다음에 생각, 그다음에 액션.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게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냐,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냐,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냐,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거냐. 이게 사실 이 세 개에 대해서는 좀 거기 이제 책 보시면 자세히 적혀 있고, 그다음에 그게 의미 있다는 걸 찾아보실 수 있을 텐데요. 저만 해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이 중에서 그나마 이해가 되는 항목이 요거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이 데피니션도 이제 좀 뭔가 모호한 측면이 있어요. 뭐 뒤에도 말씀해서 나누겠지만 모호한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피니션이 그래도 사람 둘이서 이게 인공지능이냐 아니냐라고 뭐 얘기를 할 때 특히 엔지니어 그렇게 얘기할 때 가장 영향가 있는 데피니션인 거죠. 그러니까 대화가 헛돌지 않고 뭔가 이렇게 요점으로 넘어가기에 적합한 표현인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어떤 일을 하는 건데 이게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 건데 그 작업이 어떤 작업이냐 하면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거죠. 이 작업은 지능이 필요해. 이렇게 평가받는 작업을 기계가 수행한다면 그 기계는 인공지능이 있다. 영어는 원문 그대로 썼고요. 뭐 제가 우리말로 표현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더하기 두 숫자의 더하기를 계산하는 건데 여러분이 뭐 그런 일 지능이 뭐 필요해 지능 필요 없어 그러면 계산기는 인공지능이 아닌 거죠. 근데 아마 꽤 오래전에 뭐 더하기까지는 아니고 곱하기 같은 경우는 이제 소수의 사람들만 했을 것 같아요. 곱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이제 계산기 곱하기를 한다면 그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얘가 지능이 필요한 일을 하네 이런 표현을 받았으면 이제 이 계산기는 그때는 이제 지능이 있다라는 표현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데피니션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는 거는 저걸 어떻게 달성하냐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저 정의에서 오직 언급하고 관심이 있는 거는 이게 일을 수행하는데 이 일이 지능이 필요한 일이냐, 지능이 필요한 일로 보이느냐, 요것만이 관심 대상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기계가 이 일을 수행하는데 여러분이 딱 보셔야 될 건, 그 일이 지능이 필요한 일인지 아닌지 요것만 평가하시면 돼요. 그래서 필요한 일인데 그러면 인공지능 인정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똑같은 거를 이제 다른 관점에서 얘기한 건데요. 인공지능은 컴퓨터가
현재는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연구라는 거는 기계보다 사람이 잘하는 거를 이제 기계도 잘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잘하는 거. 그러니까 이건 이제 비슷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나무위키에서 본 건 찾아온 건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뭐 개발해서 인공지능 멋진 걸 개발해가지고 이게 조금 쓰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좀 눈높이가 올라가는 거죠. 그거 원래 기계가 잘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무슨 작업을 하는 거라고 하면 어, 이 눈높이가 점점 올라가면서 그 원래 기계가 하는 거지. 인공지능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맞춤법 교정 이런 거는 예전엔 인공지능으로 인정을 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춤법 교정은 지능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러다 이제 맞춤법 교정기를 자꾸 쓰다 보면 원래 그거 기계가 하는 거 아니야? 인공지능에서 이제 탈락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체스 같은 게 그런 거죠. 처음에 체스 두는 기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은 인공지능이라고 막 엄청나게 환호성을 보였지만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이 세계 최고 세계 최고 수준으로 그 체스를 둘 수 있으니 원래 체스는 기계가 잘하는 거 아니야? 어차피 그거 경우의 수 따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시간 따라서 눈높이가 바뀐다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강자 엔지니어가 이게 뭐 인공지능에 대해서 논의할 때 가장 적당한 기준인 거죠. 그리고 이 정의에서는 재밌는 점은 만드는 방법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만드는 거를 뭐 어떤 식으로 A 방식으로 만들든 B식으로 만들든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여기 보면 나오죠. 그냥 서울만 가면 되니까 이걸 어떻게 만들든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것들이 이제 대상이 아닌 거죠. 그거를 뭐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어서 그 기계한테 하라고 이야기를 하건 여러분이 그 로직을 if else로 써서 작성을 하시던 머신러닝 방법 이용해서 하시던 상관이 없는 거죠. 뭐 체스 얘기도 나오죠. 이게 체스가 이제 보면 체스 두는 기계는 아주 이르게도 인공지능 연구에 제였다. 체스를 연산으로 처리하는 건 대단히 어렵다. 수 하나, 연산의 표현이 좀 애매한데요. 수 하나를 더 내다 보려면 평균적으로 26배 연산이 더 필요해지기 때문에 아무리 현대 컴퓨터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도 5개에서 6개 수를 내려보니 고작이며, 자,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체스에서 제 턴이 왔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경우가 뭐 26개 정도 잡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경우의 수는 훨씬 더 많겠지만 그 중에서 뭐 말도 안 되는 무브들을 빼고 나면 제가 할 수 있는 경우가 한 26가지 정도 되나 봐요. 마찬가지로 반대편이 할 수 있는, 제 상대편이 할 수 있는 것도 26가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한 수를 내다본다는 얘기는 26가지 경우를 따져본다는 얘기인 거고, 또 한 수를 더 내다본다는 얘기는 26의 제곱, 또 한 수는 26의 3승. 그러니까 26의 한 6 정도만 돼도 이게 뭐 따져보기에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이 프로 기사들은 이 20수? 이 미래를 이렇게 많이
냈다 보는 거죠. 따라서 이게 나이브하게 제가 코드를 짜는데 for loop를 이렇게 뭐 20개 묶어서 뭐 이렇게 따지도록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한 거죠? 세계 챔피언 리그나 IBM의 체스 머신은 7만 개가 넘는 기법을 이용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걸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뭔가 키보드를 빨리 룩업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 생각한 거 좀 다른 거죠. 뭔가 이렇게 사람처럼 생각하는 기계한테 체스를 둬봐 이렇게 얘기하기를 기대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 막상 까봤더니 뭔가 굉장히 어, 어, 굉장히 뭔가 기계적이고 뭐 데이터를 빨리 룩업하고 이런 식으로 달성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달성했는지와 불구하고 여러분 체스가 사람이 두는 거고 지능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체스를 두는 건 인공지능이 맞죠? 요 데피니션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 체스를 두는 데 있어서 뭐 지능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 뭐 빠질 수도 있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인공지능이 맞는 거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사람마다 좀 생각이 다르죠. 어, 바둑 같은 경우 어떠신가요? 바둑은 당연히 지능이 필요하다 인공지능이다. 그래서 뭐 스타크래프트 플레이하는 거 인공지능이다. 근데 이제 이것도 뭐 10년 후에 체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체스에 생각했던 것처럼 바둑에 대해서도 뭐 어떻게 생각할지 어, 그건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뭐 음, 저는 이게 인공향신료가 이제 굉장히 그 괜찮은 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인공향신료라는 거는 저걸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별 관심이 없는 거죠. 뭐. 천연이 아니라는 거, 저거 핵심 얘기하는 건 천연이 아니고, 그리고 어떤 그 특유의 맛과 냄새와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사람이 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뭐 태스크를 달성하는 게 달성이 된다면, 그러니까 향기가 난다면 인공향신료인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인공지능을 생각하신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달성하느냐, 기계가 달성을 하느냐, 이게 인공지능의 핵심적인 기준인 거죠. 그래서 뭐 AI는 역사가 뭐 지금 80년, 70년쯤 됐나요? 이제 컴퓨터가 나오고 이제 튜링이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지능이란 무엇인가? 인공지능 용어는 안 썼더라도 질문을 하는 거죠. 튜링 테스트란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느냐? 딱 이건 거죠.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이 밖에 이제 사람이 있고 이쪽에 컴퓨터와 이쪽에 이제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질문자가 이 사람하고 이제 채팅을 몇 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컴퓨터랑도 채팅을 몇 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자가 너는 사람이지 너는 컴퓨터지라고 딱 말할 수 있다면 이제 컴퓨터는 지능이 없는 거죠. 아직은. 근데 만약에 사람한테 속였어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이게 찍는 것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말은 얘가 사람이 하는 어떤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처럼 대답하는 액션을 배운 거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테스트를 통과한다면 이제 지능이 있다고 하자. 이게 이제 튜링의 생각이죠. 그리고 굉장히 타당하죠. 그러니까 지능이 뭐고 이런 것들을 이제 힘들게 디파인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절차를 통과하면 지능이 있다라고 하자. 이게 굉장히 현실적이고 엔지니어스러운 튜링 엔지니어는 아니지만 데피니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뭐 인공지능이라는 이제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인공지능 그러면 이제 사람의 영화 이런 데서 항상 나오는 기계가 인간을 어떤 이유에서는 이제 없애려고 하는 지능을 가진 기계가 이제 뭐 그런 영화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73년도에 이제 라이트 힐 보고서 이게 이제 AI 갖고서 뭘 하겠다라고 하려면 당연히 돈이 필요한 거고 이제 정부가 지원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AI 관련돼서 진행됐던 일이 진행이 잘 됐는지 이제 조사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 이야기한 바가 잘 수행이 안 됐다. 그런 보고서가 라이트 힐 보고서고 그다음에 좀 어느 정도 연구 지원이 줄면서 연구를 좀 적게 하는 시기가 있죠. 이제 지나놓고 보니 지금 AI가 많은 문제들 해결하는 걸 봤더니 저때 실패했던 이유는 이제 방법이 잘못된 부분은 조금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컴퓨터 연산량이나 데이터가 많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뭐 어찌되었든 간에 이때는 사람이 막 연구자가 암만 알고리즘을 쥐어짜내도 불가능한, 왜냐하면 계산량과 데이터가 부족했으니까. 근데 이제 데이터와 계산량이 이제 충분해진 이 시점이 돼가지고 이제 당연히 좀 바뀌었지만 예전에 어떤 그 알고리즘 갖고서 가능해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97년도 딥블루 나와가지고 체스를 세계 최고 수준의 챔피언한테 이기죠. 저는 뭐 체스를 모르지만 뭐 최연소 굉장히 어린 나이에 세계 랭킹 1위에 올라서 세계 랭킹 1위를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한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체스계의 대단한 인물이죠. 근데 참 아이러닉하게도 그것보다는 이제 기계한테 진 사람으로 사람들 기억에 남는 거죠. 체스는 먼저 한 사람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할 땐 자기가 먼저 할 때는 이제 굉장히 이기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할 때는 비기는 작전으로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딥블루랑 카스파로프랑 세 판을 비기고 그게 2분의 3인 거죠. 그 다음에 딥블루가 두 판 이기고 카스파로프가 한 번 이겼다고 해서 합니다. 그래서 3과 2분의 1 대 2와 2분의 1.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브루트 폴스하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브루트 폴스하게 하면 6에서 8 정도 내다보는 게 한계라고 하죠. 아까 숫자가 좀 다르긴 한데요. 대략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룩업을 빨리 하고 이런 방식으로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1년에 IBM 왓슨. 이게 제퍼디 쇼죠. 그래서 뭐 지금도 여러분 저기 인터넷에 제퍼디 쇼 찾아보면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 사회자가 질문을 들려주는 거죠. 질문을 들려주면 그 질문을 듣고서 대답을 하는 건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제퍼디 쇼에서 가장 많은 연승 기록이에요. 이게 이제 이번 주에 이기면 다음 주에 나오고 그러다 지면 1등을 못하면 이제 떨어지는 그런 구조로 알고 있는데요. 가장 많은 긴 연속 우승 기록자고 이분은 상금을 가장 많이 받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역대 뭐 최고 수준의 두 명과 이제 왓슨이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회자가 질문을 읽으면 요건 실제 요 두 명과 왓슨이 할 때의 질문인데요. 뭐 이런 식입니다. 캐서린 캐년이 발굴했고 이 도시는 여호수아기에서 언급이 됐는데 성벽이 17번 수리되었다고 한다. 그럼 부절 딱 누르고 열이고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두 번째는 이 아역 배우는 영화상에서 마이걸이라는 영화에서 처음으로
키스를 스크린상에서 키스를 했다. 그러면 이제 삥 누르고 맥컬리 컬킨 그러면 되겠죠. 이 이제 제퍼디 쇼가 이제 얼만큼 언어를 잘 이해하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질문인 거죠. 이제 어떤 언어라는 게 사실은 좀 기계적이지가 않죠. 기계적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단순하지가 않죠. 단순한 로직이 있지가 않죠. 굉장히 복잡한 룰과, 그러니까 자연어라는 게, 그다음에 뭐 중의성. 이 대회에서 나온 문제라고 하는데 이제 유명한 예제 중에 하나가 질문이 이거죠. 내 마음이 이제 항상 머무는 곳이고 그거는 키보드 위에 돼 있다. 이 질문 이제 수업 시간에 드리면 맞히신 분들이 이제 몇 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비율로 치면 아니 높지는 않은데 한 1-20%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질문, 내 마음이 항상 머무는 곳이고 키보드 위에 있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좀 벙 뜨는 거죠.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홈인 거죠. 홈. 키보드 위에 있다는 홈 키인 거고, 그다음에 내 마음이 뭐 집에 머물겠죠. 이제 이것처럼 언어가 어떤 중의적인 뜻도 있고, 뭐 사실 한 단어가 뭐 동음 이어 그런 것처럼 한 단어가 여러 뜻을 쓰는 건 굉장히 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질문을 이해하고 대답을 한다는 게 아주 쉽진 않죠. 그러니까 기계가 하는 게 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게 사실 굉장히 챌린징한 일인 거고, 이 왓슨이 그게 가능하다고 보인 거죠.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 왓슨은 뭐 이 음성 인식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사회자가 읽는 걸 알아듣고서 이 참가자들처럼 듣고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회자의 어떤 문제를 읽어주는 게 끝나는 순간 요 텍스트가 이제 쿼리로 전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왓슨이 부저 누른 시간이 빠른 유리하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질문을 가장 늦게 들었으니까요. 뭐 그래서 그런 식의 프로토콜에 따라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음성 인식 이런 건 아니고 말한 대로 이 타이핑된 텍스트의 이해, 이제 이거를 보여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모두 알파고 봤었죠. 굉장히 충격적인 순간이었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왓슨 같은 경우는 딥러닝 기술이 아주 조금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뭐 딥러닝 없이 진행이 됐고, 알파고는 이 수업 시간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딥러닝이죠. 컨볼션 뉴럴 네트워크, 뭐 리인포스먼트 러닝, 이걸 이제 큰 뉴럴 네트워크에 수행한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머신러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이제 rediscoverment, new element. 자, 제가 이렇게 빨리 넘긴 이유는 이게 본의 아니게 이런 장면이 이제 동영상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저작권 침해로 이게 유튜브에 올라갈 때 이제 뭐 경고 같은 게 뜨거든요. 뭐 제가 수익 사업을 하는 건 아니니까 문제는 안 생기는데 뭐 그 경고 뜨는 게 별로 이렇게 보기 좋지는 않아가지고요. 이제 4학년 학부 과목에 이제 전자종합 설계라는 게 있죠.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과목인가 하면 이제 학부생들이 뭔가 프로젝트를 자기 혼자 기획해서 진행을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뭐 아닐 것 같은데 몇 년 전만 해도
많은 학생들이 제스처 인식을 하죠. 뭐 생각하기 쉬운 것도 있고 뭐 저런 아이언맨 앞에 보였던 그런 영향도 있었겠죠. 제스처 인식을 하는데요. 제스처 인식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리고 뭐 지금 이제 딥러닝 기술을 쓰게 되더라도 데이터셋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쉽지 않은데 몇 년 전에는 뭐 더 했죠. 그렇죠? 더 가망이 없었죠. 그 학부생들이 금방 뚝딱 만들 가망이 없었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만드세요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열심히 만들다 보면 아, 열심히 했을 때만의 얘기이긴 한데요. 열심히 만들어 보면 야 이게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이제 배울 수가 있죠. 아, 이런 방식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터지는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바라는 거는 열심히 만들어 보시고 아 이게 이런 식으로는 잘 안 되는 거를 어, 느껴보세요. 이런 관점에서 이제 만들어 보세요 하는데 보통 그렇게 열심히 만들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당연히 실패를 하는데 왜 실패했는지 그게 아예 시작부터 잘못된 건지 뭐 이런 걸 배우기에 좀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를 진짜 배우시려면 열심히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살짝 해보고 안 되면 이게 왜 안 되는지 뭐 내가 근본적 접근법이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뭐 그냥 파라미터가 나빠서 이렇게 된 건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죠. 아무튼 뭐 제스처 인식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모든 학생들이 아니라 그냥 모든 학생들이 비슷한 결과를 가져오죠. 어떤 결과냐면 뭐 이런 느낌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건 계속 바뀌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걸만 가져오는데 핵심은 뭐냐 하면 뭔가 자기 손을 이렇게 뚫어지게 보고는 그 다음에 이거의 손가락의 어떤 제스처를 찾을 수 있는 규칙들을 디자인하는 거죠. 이제 그 와중에서 뭐 손가락 끝은 뾰족해 뭐 어쩜 뭐 이런 것들을 어, 사게 생각을 하고 뭐 뾰족해 그러면 이제 구글링을 하겠죠. 그래서 뭐좀 영상에서 공유의 큰 점을 찾는 방법을 검색한다든지 뭐 손가락 몇 개 했는지 뭐 스킨 컬러를 어, 찾는 스킨 컬러에 가까운 픽셀 값을 찾는 뭐 방법을 디자인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규칙들을 만들어서 작성을 하죠. 잘 안 되죠. 우선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엄청난 폴스 알람들이 떠요. 무슨 말인가 하면 뭐 스킨 컬러라고 했을 때 이 색깔만 갖고서 이게 스킨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을 리가 없죠. 알고리즘 당연히 있는데 그런 알고리즘이 안정적으로 동작할 리가 없죠. 왜냐하면 그 픽셀의 색깔 그 하나만 갖고서 RGB 값만 갖고서 이게 스킨 컬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슷한 색깔이 많은데요. 그래서 뭐 이 손만 뭐 파란 블루 스크린에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뭐 주변에 이제 사람들 팔도 있고 뭐 얼굴도 있을 수 있고 이러면 동작을 안 하죠. 자, 그랬을 때 내가 제스처 인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뭔가 손을 제가 유심히 쳐다보고 규칙들을 디자인해가지고 만들겠다.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이 방법론이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이 문제에 적합한 방법론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방법론이 뭐 열등한 방법론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문제가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거죠. 단 제스처 인식에는 별로 통하지 않는 방법론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인공지능 시스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죠. 제스처 인식이라는 손동작은 사실 지능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인공지능 맞죠. 근데 그거를 제 경험과 직관을 통해서 하려고 했더니 실패한 거죠.
이 방식으로는 잘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한다? 머신러닝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머신러닝은 뭐냐? 여기서는 좀 사실 좀 단순화해서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좀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 이런 식입니다.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모으는 거죠. 요 사진 제스처 1, 요 사진 제스처 2, 요 사진 제스처 4. 이것들을 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넣어주는 거예요. 골라야 되겠죠, 제가. 그럼 데이터가 공급이 되면 이 알고리즘은 어떤 규칙을 만드는 거죠. 뭐 모델이라고 우선 적었는데요. 어떤 규칙이냐 하면 새로운 게 들어오면 레이블을 알려주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에 있는 게 트레이닝 단계인 거죠. 이쪽에 있는 게 테스트 단계, 사용 단계인 거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접근법은 어떤 규칙들을 사람이 디자인하려고 이제 최선을 다하는 거죠. 반면에 머신러닝 접근법은 인공지능을 달성한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하냐 하면 사람은 데이터를 공급해 주는 거죠. 그러면 알고리즘이 데이터를 갖고서 어떤 규칙을 찾아내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 통계적 특성, 그러니까 뭐 또 강화학습까지 가면 뭐 데이터가 뭐냐 이렇게 얘기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좀 더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좀 더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어떤 통계적인 특성으로부터, 데이터의 통계적인 특성으로부터 규칙을 알고리즘을 통해서 찾아내는 거죠. 뭐 이제 이 이야기가 조금 마음에 덜 와닿으신다면 우선 슈퍼바이즈 러닝을 생각하시죠. 데이터 입력, 출력, 입력, 출력, 입력, 출력, 이걸 잔뜩 모아서 규칙을 배우도록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조금 더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이게 이제 블랙박스인데요. 그러니까 입력이 들어가면 출력이 나오도록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입력은 뭐 음성, 비디오, 영상 모두 다 가능하고, 사실 따지고 보면 다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뭐 번역 같은 경우에 뭐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한다고 했을 때 한국어로 제가 얘기하는 것도 숫자로 표현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우선 사전이 있어야 되겠죠. 나는 학생이다 그러면 나가 사전 몇 번째다 하는지, 뭐 너니 조사가 사전 몇 번째다, 그러니까 뭐 37번째, 48번째, 130번 이런 식으로 단어를 사전에 몇 번째 있는지 인덱스에 대응시킨다면 문장도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입력은 숫자 벡터입니다. 출력도 숫자 벡터인 거죠. 숫자 어레이인 거죠. 뭐 번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영어로 번역이라면 영어의 몇 번째 단어, 영어 사체 몇 번째 단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숫자 벡터가 들어가 숫자 벡터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함수죠. 다변수 함수죠. 그러니까 이 다변수 함수를 찾는 거죠. 이 함수를 찾는 거죠. 입출력의 관계를 흉내내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수많은 방법들이 있죠. 머신러닝 방법들이 진짜 많죠. 그 중에서도 요즘에는 이제 신경망을 많이 쓰는데요. 신경망은 입출력의 관계를 우선은 그냥 함수 파라미터를 써서 함수를 써서 잘 표현한다. 그러고는 그 파라미터를 결정한다. 요 정도만 마음속에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입출력의 관계를 함수 관계로 표현하고 그 함수에 필요한 파라미터를 데이터로부터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딥러닝은 뭐냐? 그 왼쪽이 이제 신경망인 거죠. 아까 그 블랙박스의 내부인데요. 좀 저거 수학적으로 앞으로 할 겁니다. 이걸 작은 규모로 하면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이라고 하는 거고, 저걸 큰 규모로 하고 깊게 쌓으면, 깊게라는 얘기는 보통 이쪽 방향을 얘기하죠.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딥러닝이라고 하면 우선은
큰 규모의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딥러닝은 뭘 해결했다라는 얘기는 신경망 기반의 방법인 거고, 큰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해결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원래 뉴럴 네트워크를 아셨던 분은 딥러닝 보고 도대체 뭐가 과거랑 바뀌었냐 라고 생각을 하시기도 해요. 예. 뭐 그게 뭐 사실 꼭 틀린 말은 아니고요.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 이 규모가 커졌다는 게 과거와 비교해서 가장 큰 차이점이긴 하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규모가 커져야 되느냐? 이제 이미지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첫 번째 이게 이제 성능을 보인 게 이제 이미지넷 컴피티션인데요. 이미지가 100만 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가 1000개죠. 굉장히 큰 카테고리죠.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뉴럴 네트워크를 작은 뉴럴 네트워크 써가지고는 전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뉴럴 네트워크를 만드는 건데, 이게 이제 뭐 지금 기준은 크지도 않습니다만, 알렉스 넷이라는 게 이제 이런 네트워크 구조인 거고, 이 네트워크 구조가 이런 구조를 통해 가지고 여기 이미지 224 곱하기 224 이미지가 들어가면 여기 1000개의 숫자가 나오는 거죠. 만약에 세 번째 숫자가 제일 크다면 1000개 클래스 중에 세 번째 클래스가 여기 그려져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그 알렉스넷 갖고서 해본 코드인데요. 앞으로 이제 뭐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이게 코드입니다.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제 기술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좀 더 자세히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넣어주게 되면, 자, 이미지. 이게 제 생각에는 침팬지 같은데요. 이게 이제 1000개 중에 상위 5개가 이건 거죠. 1번, 2번, 3번, 4번. 이게 침팬지. 일단 오랑우탄이랑 좀 비슷하게 맞췄죠. 침팬지.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비슷한 동물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맞춰야 되니까 사실 어렵죠. 1000개 중에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지만 잘 맞췄고요. 이걸 넘었다. 이번 좀 틀렸네요. 자, 하마. 이거 같은 경우는 화분. 이거 같은 경우는 임팔라. 이거는 뭐죠? 이거는 고래 같지는 않고, 한번 찾아볼까요? 뭐 우리말로 학꽁치인가요? 우리말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틀렸죠? 이거는 철갑사인 것 같고, 이건 바라쿠다인가요? 이거는 도마뱀인가? 이거 같은 경우 실패한 것 같죠? 그렇죠? 네, 한번 실패했고, 요거는 뭐 맞는 것 같고요. 몇 게임이 갖고 해본 거예요. 또 뭐 뱀은 아닌 것 같은 게 뱀이라고 나왔네요. 이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뭐 맞는 것 같고, 위치. 이거 이제 저는 좀 재밌던데요. 이제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동물에 관심이 많지, 개에 관심이 많지 않아서 이게 뭔지 몰랐는데요. 자, 이거 아마 레이블이 없을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자, 뭔가 비슷한 느낌이 있죠?
있습니다. 이제 필터 요 알렉스넷에 이제 일부 필터를 보여준 건데 이것도 앞으로 자세히 하겠습니다. 자, 얘를 하마라고 하고 얘를 화분이라고 하고 얘를 임팔라. 그러니까 뭔가 좀 사람이라고는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뭐 얘가 왜 이러는지 조금 이해가 될 정도의 이제 실수를 보이는 거죠. 그럼 뭐 이제 그 2012년이었고 2014년 구글넷, 2015년 레지넷 더 많이 나왔죠. 요즘에는 뭐 이미지넷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의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뭐 그렇게 메이저한 연구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사람의 수준을 넣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좀 모호성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개가 이제 이미지상에 같이 존재를 하고 이 중에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그런 것들까지 고려했을 때 성능을 이제 무작정 올릴 수는 없는 거죠. 뭐 사람 수준을 넘었으면 된다. 그래서 뭐 이미지넷 같은 경우는 많은 연구가 있지는 않고 다른 분야는 계속 확장이 되는데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딥러닝 열광을 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가장 그 황당한 좋은 성능이고요. 그리고 성능 달성이 모든 문제, 그러니까 수많은 문제에 대해 비슷한 형식으로 달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형태들, 이 뉴럴 네트워크를 어떻게 배치시키냐에 따라서 번역도 할 수 있고 사진을 줬을 때 그 사진에 뭐가 있는지도 얘기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단순하진 않지만 아주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의 토폴로지 이런 것들 잘 배치함에 따라서 전혀 달라 보이는 일, 번역과 뭐 사진 음성 인식, 사진 보고서 어떤 클래스인지 아는 거, 뭐 자율주행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비슷한 뉴럴 네트워크에서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잘 연결함으로써 달성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전혀 다른 알고리즘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유사한 알고리즘으로 이거를 처리하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유연하죠. 그렇죠? 근데 뭐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뇌도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아주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관되게 관찰되는 거는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하고 나면 각 계층에서 이 부분도 앞에 계속 할 겁니다. 각 계층에서 각 레이어에서 어떤 업무 분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입력을 클래스를 잘 예측할 수 있도록 업무 분담을 수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실용적으로 이 알고리즘 성능이 데이터가 늘어나게 되면 알고리즘 성능이 계속 좋아집니다. 데이터가 늘어나게 되면 알고리즘 성능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예전 같은 경우는 어떤 안 되는 코너 케이스가 있다면 뭔가 아이디어를 쥐어 짜내고 뭐 이래야지만 해결이 가능했는데 이 딥러닝 어프로치에서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데이터가 증가하면 관련 데이터만 많이 모으면 성능을 좋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해가지고는 이제 뭐 데이터를 더 모으든 말든 안 되는 건 계속 안 되고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뭔가 하려면 사람이 엄청난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딥러닝은 데이터만 충분히 모으면 점점 성능이 좋아지니까 또 상업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뭔가 하드웨어로 가속할 만한 일이에요. 굉장히 비슷한 연산이 이 부분도 이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하겠지만 굉장히 비슷한 연산이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드웨어 뭐 지금은 거의 GPU고 옵션으로 TPU로 이동해 가고 있는 GPU, TPU를 써가지고 가속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계산량이 많아서 좀 느리더라도 뭐 지금 엄청 빨라졌긴 했습니다만 하드웨어가 지원을 해주면 계속 더 빨라지게 레이턴시도 계속 줄이고 더 복잡한 서비스도 가능하게 해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요즘에 전용 하드웨어를 만들기 사람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수업이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인트로덕션을 했는데요. 상황에 대해서 뭐 원래 아시던 분도 많으실 테고요. 이게 이제 딥러닝 뭐 이렇게 좀뭐 슈퍼바이즈 러닝, 머신러닝, 슈퍼바이즈 러닝만 얘기하고 뭔가 좀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왜냐하면 뭐 리인포스먼트 러닝, 언슈퍼바이즈, 슈퍼바이즈 같이 얘기하고 그러면 처음에 너무 헷갈리고 혼란스러우니까 지금 굉장히 좀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린 감은 있는데요. 그래도 이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뭐 제 생각에 꼭 아셔야 될 부분을 요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런 병렬 처리, 어떻게 이제 비슷한 현상이 반복되는지, 이렇게 왜 이렇게 되는지 사실 잘 몰라요. 이렇게 되는 걸 확인만 하는 거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번역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소설 쓴 AI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런 어떤 구조를 만드셔야 되겠죠. 물론 맨 땅에서 만드는 건 아니고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걸 좀 변형을 주거나 아니면 남들만 그대로 쓸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강의 하면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이 딥러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의 어떤 기법들, 뭐 인공신경망 뭐 중심 얘기했지만 다른 기법들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확률적인 방법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이 머신러닝이라는 게 사실 통계적인 방법이다 보니 좀만 더 깊이 공부를 하시면 확률이라는 통계라는 거에 꼭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확률이란 통계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긴 한데, 거기서 여러분이 한 발 더 나아가시려면 확률과 통계에 대해서 꽤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과목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주 비비에 그 공지를 해놨으니까요. 제가 그 어떤 식으로 운영될 건지 지금 사실 좀 불확실성이 있는데, 뭐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운영할지 말씀을 드려놨으니까요. 그 공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더 자세하게 앞으로 어떤 숙제가 나가고 이런 것들은 조교를 통해서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